모처럼 날씨가 풀렸네요. 이제 보름도 다가오고 새 봄을 맞이할 준비가 자연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봄의 희망을 만드는 좋은 자리에서 제가 생각해왔던 웰다잉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작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어, 지난 5년 전까지 어,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든 법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5년 전 은퇴를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어, 왜 멀쩡한 사람이 은퇴를 하느냐, 정치를 계속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물었고 또 한편으로 그럼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만든 법 중에 하나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 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죠.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앞장을 섰는데 이제 은퇴해서 그 법이 잘 발전되고 또 잘 확산될 수 있도록 AS,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웰다잉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웰다잉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또 소개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번에 마지막 이기적 결정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돼서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웰다잉의 의미와 또 실천적인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기적 결정인데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좋은 일, 훌륭한 일, 뭐 희생적인 일을 해서 발전해 온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한테 이로운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진화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이 먹은 분들이 자신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내 뜻대로 잘 마무리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결정은 이기적이어야 힘을 받습니다. 나한테는 손해인데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니까 사회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은 좋은 뜻이지만 크게 확장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이로운 것, 이기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어, 이기적인 결정이고 그러한 이 마지막 이기적 결정이 우리가 맞아들여야 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들, 죽음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준비와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5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유언장을 쓰는 일이다. 또 연명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또 내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호스피스 등의 돌봄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원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표현해보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을 잘 정리를 해보자. 인생 노트를 쓰고 생애부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바라는 추모의 방식은 어떤 건지, 또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들은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는 게 이 마지막 이적 결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흔히 웰다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웰비잉도 힘든데 무슨 웰다잉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웰비잉과 웰다잉은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잘 살아야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내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현재의 내 삶이 아름답고 풍부하고 진지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노력이 웰라인이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잘 준비하고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러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바로 웰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닥쳐올 또 머지않아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하지 않고 그래도 다가오는 죽음에 당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특히 이 웰다잉이 중요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으로 고령화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늙어가기 시작한 사회,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늙어가기 시작한 사회가 더 많이 진전돼서 전 인구의 14%가 노인인 사회가 되면 고령 사회, 늙은 사회가 됐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계속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가 시작된 이래 2017년 고령사회를 거쳐서 8년 만에 2025년 올해 초고령 사회의 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인구 5천만의 20% 이상, 즉 1,000만 명이 노인인 사회, 또 그 1,000만 명의 10분의 1이 치매 인구인 사회에 우리가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 두 번째 막대 그래프 2020년도는 우리 역사상 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출생자의 숫자보다 사망자의 숫자가 더 많아진 첫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사망 전에 들어가는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인당 사망 전 1년간 들어가는 의료비가 600여만 원이었는데 비해서 그 10년 뒤인 2015년도에는 1,5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2천만 원쯤은 가볍게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30몇만 명의 사망 인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30여만 명 중에 30% 10만 명만 무의미한 연명료를 받지 않아도 그로 인해 절감되는 의료 비용이 수조에 달할 것입니다. 이제 사망 인구의 증가는 그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부담이라는 문제로 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
연명의료 결정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세브란스에 입원하셨던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김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하다가 의료사고였는지 어떤 잘못돼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오랫동안 누워 계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복도 되지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이 인공호흡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신다. 이걸 띄게 해달라. 그리고 평소에도 나는 인공호흡기 끼고 심폐소생하고 이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고 병원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띄면 처벌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법원까지 가서 가족이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 논리는 이런 겁니다.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권리는 바로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병원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공호흡기를 띄워라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공호흡기를 끼기를 원치 않아도 껴야 되고 일단 끼면은 뛸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병원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 40여 명을 규합을 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신문기사에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을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이 존엄사는 안락사하고는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존엄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라는 점에서 존엄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안락사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2016년 초에 제정돼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8년, 그러니까 6년 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은 30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을 했고 국가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수십만 또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겪어온 죽음의 장면입니다. 집에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품에 안겨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죽음의 장면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병원으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요양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른바 아이언맨보다 더 많은 호스를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차가운 불빛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70% 이상의 시민들이 맞이하는 죽음의 풍경입니다. 이 죽음의 풍경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중태에 빠지면 많은 경우 가족들이 또 병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시도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관행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천수를 누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분에게 무의미하게 또 고통이 수반되는 생의 연장 노력, 치료가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노인 환자가 실려갔을 때 그 환자가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비율이 싱가포르는 10%라고 합니다. 90%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이 들고 병 들고 쇠약해 지셨으니까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병원의 입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70%가 중환자실로 갑니다. 대부분이 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그분의 수명에 상관없이 또 상태에 상관없이 내일 돌아가실 분에게도 인공호흡기고 심폐소생하고 승합약을 투입하고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의미하게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좋은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준비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탄생의 신비, 이 과정만이 우리에게 준비가 불가능한 또 준비와 상관없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사업을 하고 또 은퇴를 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모든 단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준비가 아주 부족한 단계가 출생을 제외한 두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와 죽음의 단계입니다. 이 은퇴는 우리 사회에 새롭게 생긴 현상입니다. 불과 4, 50년 전, 6, 7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50대였습니다. 이제 평균 연령이 80을 훌쩍 넘어서 은퇴하고 환갑잔치 받고 치르고서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습니다. 개인도 안 돼 있고 사회도 안 돼 있습니다. 할 일이 없이 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20년, 30년을 살아야 되는 새로운 환경,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결정함으로써 내 삶이 떠밀려가는 삶,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내 뜻대로 내가 주관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했을 때 아름다운 죽음임은 몰라도 평온하고 또 안정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퇴와 죽음의 준비가 부족한 사회, 우리 사회가 웰다잉을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이렇게 당당한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합니다. 모든 부모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대하는 그러한 감정이겠죠. 그런데 아들에게만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에게도 또 할아버지에게도 계획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